이재명 대통령이 2기 체제 본격화했죠.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5명을 교체를 했는데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 사회수석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을 임명했어요. 이번 참모진 개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국정 2년 차. 이제는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전문성 중심의 인사고요. 특히 특정 계파나 이제 뭐 보은 인사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제 모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이제 민생 개혁, 또 검찰 개혁, 뭐 사회 통합 이제 중요한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제를 실제적으로 정책 설계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국민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에 방점을 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 막판에 1분 랩하고 끝난 거가 그 쇼츠로 해가지고 2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친명 쪽의 지지자분들이 그거를 돌려보면서 이게 정청래 대표의 막 핵심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역시 밖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핵심이 바로 대통령의 3대 권한 중 사정권, 이 사정권을 봉쇄시켜 온 것이 바로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간의 행보다. 검찰을 폐지하고 지금도 말은 월드클래스라고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바로 대통령의 사정권을 봉쇄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와, 대통령이 사정권의 칼을 뽑을 준비를 했구나. 적어도 칼집에서 칼을 만지작은 하는구나 라는 걸 한찬식 변호사 임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찬식 변호사는요. 뭐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뭐 알려져 있는 특수통. 정말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알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죠. 그분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당시의 친문계 정치인들, 관료들을 아주 폭넓게 수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특수통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친문계를 한번 썰어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바로 우리 보수의 아주 최틀러라고 불렸던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그 검찰 폐지부터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 거침없이 대통령의 사정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때 잘 쇼츠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제 페북에 올리면서 오사카성의 해자를 메우는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오사카성의 해자를 메우고 이제 히데요리가 있던 오사카성을 밀고 들어갔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가는데 이시다 미츠나리. 일본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 역사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칼집에 칼을 만지기 시작했다. 박상수 전 대표님이 네. 너무 지금 신나하시다. 그러니까요.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신날 일인가 싶은데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나?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이 유난 갈등 보는 민주당 패널들의 마음이 이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됐잖아요. 집권 여당이 된 지. 제가 야당일 때 패널 할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어할 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참 부럽네요. 이렇게 신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창식 신임 민정수석의 이 과거 이력, 이제 네. 동부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지휘했던 이력 등이 집중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조국 혁신당에서 올 하반기 검찰 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인용을 하면서 6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이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위로를 준 시다.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서 나 자신을 달래본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좀 우회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진보 진영이나 저희 쪽 민주당 지지자 측에서도 여러 우려를 좀 표하는 건 사실 맞고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이라서 뭐 개혁에 이제 반개혁적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고요. 이게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스템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이걸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 한찬식 신임 수석 같은 경우는 법무부 인권국장 그리고 검사장 이런 일도 역입을 일단 전문가고요. 수사랑 인권, 조직 이게 다양하게 경험을 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가만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특정 이력과 특정 직업이었던 것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배제를 하는 건 사실 이게 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이런 개혁을 얼마나 잘 수행할까 이걸 전 중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분을 임명했을 때 이분의 이력이나 과거 뭐 일했던 것들 때문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걸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제 잘 지켜보시긴 할 텐데,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어긋나게 된다면 또 대통령께서 임명권도 있지만 또 임면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저희 지지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좀 봤으면 좋겠고, 이분의 임명으로 뭐 대통령 지지를 처리하겠다, 반개혁이다, 반검찰 뭐 검찰주의자다 막 이런 식의 좀 비판을 조금만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은님이 딱 봐도 윤석열 검찰 라인 썰라고 데려온 건데 뭘 다른 걸 썬다고 지금 그러냐라고 댓글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뭐 저는 이걸로 반박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이 인사와 관련돼서 논평을 냈어요. 제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만 했지만,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요청 때 동부지검장으로 그를 안 받아준 게 이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김학의 차관이 어떤 인물이고 민주당 진영에서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 여기 뭐 쓰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냐? 3대 권한 중 사정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칼집에 칼을 교체해서 칼자루를 만지기 시작을 했다. 이 칼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한번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모진 개편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바뀐 사람보다 안 바뀐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이 유임됐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국정기조는 그대로 가되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 거냐, 이런 의미를 보기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가장 중요한 실장들이 그 3실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1년 만 1년 됐고, 사실 저희가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 때 남겨놨던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3실장은 계속 함께 어쨌든 갈 수밖에 없고, 사실 1년 만에 바뀌기에는 너무 그 3실장 분들의 무게감이 아직 너무 유효하거든요. 특히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로를 또 그분께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에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될 시기거든요. 이제 그 동력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뀐 분들은 나름대로 메시지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 분은, 바뀐 세 분은. 근데 지금 앞으로 더 그 AI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재정 뭐 이런 부분이.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을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람을 믿으면 뭐 진영과 무관하게 나는 끝까지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우리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언급하는 김현지 씨를 비롯해서 이러한 인연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오던 인연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뭐 김현지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그게 뭐 개인의 필요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점들을 보면서 한번 연을 맺으면 길게 끌고 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찌 보면 되게 핵심적인 지지층과 충성층을 얻어 나가는 것, 그것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는 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한하게 그냥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3실장 위임을 보면서도 그런 특징이 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기와 함께 갈 사람들, 칼끝에 놓이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해주시는군요. 네. 근데 인사가 참 어렵죠, 사실. 인사가 어려운 부분이고, 뭐, 논란이 항상, 특히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또 검찰개혁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항상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또 이번에 이 한 신임 수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좀 믿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46.7% 대 49.7%.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해당 기간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 딱 보이시면 보이시잖아요.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도 취임 후 이번이 처음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 어떻게 보세요? 저희 뭐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세밀하게 살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하죠. 대통령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3 지방선거 전후가 대통령은 바뀐 게 없으시거든요. 열심히 여전히 일을 하시고 또 순방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아마 선관위 이번 사태가 또 집권 여당의 또 책임감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 거고 또 선거에서 아주 시원하게 승리를 못했잖아요. 뭐 숫자상으로는 이겼다고는 하지만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찝찝한 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저희가 성공했다 이번에 완전한 승리다라고 말을 못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전 분명히 반영됐을 거다라고 보고 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같은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그런 부분에 실망을 하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이런 게 복합 작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 죄송하게 저희 뭐 이런 잘못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저희가 멱살 끌고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좀 다 죄송하다는 생각 들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저희도 또 세밀하게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내놨어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지율 변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대통령이 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를 직접 따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들 보면 귀국하는 길에서 기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통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번에 순방은 나름대로 러프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그렇게 뭐 나쁜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뭐 굳이 이제 야당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뭐 세밀한 어떤 액션 플랜이나 구체적인 건 없었다 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큰 틀에서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이번에 골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잘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지율에 반영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이제 국민은 이제 부모님과 같으니까 정치인들에게 밖에서 큰아이가 장려상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이 정도는 장려상은 받아온 겁니다. 뭐 우수상, 최우수상까지는 아니라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죠. 근데 장려상을 잘 받아왔는데 집에 동생들이 방을 다 어지럽혀 놓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큰아이가 받아온 장려상은 관심도 없고 왜 너네들 이렇게 집 방은 엉망진창이고 니네들 왜 싸우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이가 부모님 앞에 저 장려상 받아왔어요라고 한 게 이 기자회견 같아요. 칭찬 좀 해주세요. 나 장려상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듣지도 않고 너네 왜 싸우니? 너는 큰형이 돼서 이거 말리지도 않고 뭘 하니? 라는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지율의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8월 전당대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49.4 정도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60 후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대통령을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던 우리 뭐 일반 분들도 시민분들도 대통령의 이제 실용주의, 그다음에 통합, 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꼈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정부를 지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선거를 기점으로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이 내부의 갈등이 그런 분들의 눈에는 너무 한가해 보이거나 집권 여당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집권 여당이라는 당은 대통령은 일단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려고 한가하네, 민생에는 관심도 없네라는 그런 실망의 포인트들도 저는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절치부심하고 앞으로 다시 저걸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대표가 나란히 자리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발언에서는 좀 온도차가 느껴지긴 했거든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귀인말하는 모습,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네. 장면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부분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모양새도 보이고. 근데 이제 발언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이다. 월드클래스 대통령, 월드클래스 상당히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계속 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단단한 민주당,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화기애애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화기애매. 애매하긴 해. 예, 화기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정청래 대표는 말을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시키면서 끌어올리는데 말만 그렇게 끌어올리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정권을 봉쇄하는 그 방향으로 굉장히 그걸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말만 끌어올려요. 그리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이제 나오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하는데 와 저는 그걸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는데 당무 개입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출마할 거다. 야, 그 소리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출마하겠다. 이거를 지금 보여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지금 거의 완벽하게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 내부에서의 반기는 당연히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진압하고 싶겠죠. 그 진압대장으로 지금 파견된 게 제가 보기엔 김민석 총리다. 근데 문제는 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뒤에 있는 친노 친문 세력의 이 구원은 너무나무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친윤 친한 또는 친이 친박보다 오래된 거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누구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후보의 후보 단일화 시절 그 후보 단일화를 정말 어렵게 만든 그 분이 바로 김민석 총리인데 정청래 대표의 뒤에 있는 친노 친문은 그걸 잊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민석 총리의 이와 같은 등장에 대해서 정말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전혀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 싸움은 아마 끝을 볼 때까지 갈 것 같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DJ계와 친노계의 싸움의 재판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계속까지 올라가요. 아니, 왜냐면 김민석 빡치는데요? 총리가 DJ의 발탁을 받고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언뜻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적인 노선이라는 게 DJ 노선이랑 많이 닮았어요. 이건 강소영 변호사도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DJ 노선이 약간 이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노 친문이 개혁 선명성을 이걸 강조하는 이 노선인데 이 두 노선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미 1차로 한번 크게 붙었고
이번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주당 내의 가장 대표적인 노선 투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너무 싸움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 아니고 전당대회라는 건 원래 또 민주당 당 입장에서 또 축제 같은 것이고요. 또 경쟁은 불가피하죠. 어떻게 누구는 하나는 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다만 이제 지지자분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희가 곤란한데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갈등을 좀 잘 봉합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지지자, 김민석 혹은 이재명 뭐 친명이라 불리는 분들 지지자 분들을 이분들이 이 대표 주자가 정청래 대표들을 너네도 좀 당신들 그만 좀 싸우세요. 우리 나중엔 다 한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각각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말씀 다 하셨잖아요.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만큼 조금 이 너무나 지나친 갈등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봐요. 야당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니까 좀 빨리 봉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KBC 인터뷰에서는 정 대표가 출마하면 재출마의 개연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 대표의 연임 출마와 본인의 출마를 좀 연동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의 한민수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는 아니 본인이 뜻대로 하면 되지. 굉장히 대단히 이 발언이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지고 연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뭐 그거는 응당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성공이라고 적어도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저야 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진 곳이 또 다수 발생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4석을 숫자상으로 잃었어요. 의석 4석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권한만큼 책임이 비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가 어쨌든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냐. 뭐 당장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퇴하는 거는 좀 상황 관리가 안 되니까 연임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연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한다고 좀 그렇죠 또 그러니까 좀 앞장서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자로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선행을 노리고 어쨌든 3자 구도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과반 득표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선을 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뭐 3자든 4자든 가게 돼서 1, 2등이 정해지게 되면 뭐 지지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연합을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뭐 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 저는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들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유일하게 하지 않은 경력이 내각이라서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로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친명계 쪽의 입장, 소위 말하는 이재명 쪽의 입장에서 지금 당내 상황이 그렇게 1대1 구도로 끌고 가는 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이재명 진영에서는 일종의 천병 역할로 돌격대 역할로 지금 그 역할을 주려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구도가 과거에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세 후보가 다퉜을 때 이정희 후보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그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대한 끌어주면서 선명성을 내세우고 끌어주면서 전선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김민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도의 이미지를 갖추면서 양쪽의 표를 끌어온다. 이 전략을 지금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로 가져가되 송영길 후보를 지금 임세훈 부대변인님이 정확하게 제 생각을 대변해 주셨는데 러닝메이트로 쓰는 이 카드를 생각한 것 같은데 이 잘 써야 돼요. 이게 당시에도 보면은 바로 그 러닝메이트 카드였던 이정희 후보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선거가 완전 뒤집어진 그 역결집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교하게 잘 쓰지 않으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역결집이 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은 좀 반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권력을 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KBC 인터뷰에서는 사실 이 내각 얘기 이제 외교부 장관 하마평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전당대회 중요하다. 뭐 이거 당이 무너지면 대통령을 레임덕한다. 이거 정청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데 이거 정리 못하면 집권당 어떻게 되겠냐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훨씬 더 세게 직격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호남 출신의 유일한 후보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역인 거를 감안했을 때 요 파괴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일종의 서사가 좀 생기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이 사실 외면했었을 때 혼자 이겨낸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의 파괴력이 있죠. 파괴력이 있는 건 맞고 또 한 번 싸워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하면 윤석열과 아마 대척점에서 가장 크게 싸운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저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저 다 여러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단 한 분도 여기서 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 이제 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다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